자, 최시무신 정권부터 볼게요. 자, 최충원부터 보시면 최충원과 최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최충원부터 한번 봅시다. 자, 최충원 같은 경우는 일단 봉사 10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왕에게 제시하게 되죠. 자, 이렇게 10조 이런 거 붙으면 개혁안이죠. 그래서 봉사 10조를 왕에게 건의하게 되지만 이 봉사 10조의 내용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본인도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 10조 내용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 10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50페이지 보시면 봉사 10조 나오는데, 예를 들면 3번 정도, 3번 한번 보시면 근래 벼슬아치들이 공사 전 토지를 빼앗아 겸병함으로 국가 수입이 줄고 군사가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토지대장에 따라 원주민에게 돌려줄 것.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굉장히 넓은 시급을 차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런 개혁안이다. 그래서 별다른 의미는 없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진강후로 책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흥령부를 설치하게 되죠. 자, 진강후라고 해서 귀족으로 책봉이 되죠. 말하자면 최충원이나 최우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군인이어서 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에 합당한 어떤 자귀를 내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자귀를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관청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관청을 통해서 토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최충원이 만든 기관으로는 교정도감이 설치되죠. 자, 교정도감이라고 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었고요. 교정도감의 교정별감. 자, 교정별감은 관직 이름이에요. 그래서 최충원부터 최우가 대대로 이렇게 교정별감으로서 역할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도방이라고 해서 경대승이 만든 사병기구를 다시 부활. 그래서 도방을 부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게 바로 최우라고 하는,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최우로 갑시다. 자, 최우는 진양후로 책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양부를 설치하게 되죠. 역시 귀족으로서 책봉을 받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최우가 만든 기구로는 정방. 정방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구죠. 인사행정이라는 건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힐 것인가 자를 것인가. 즉 여기서는 원래 인사권을 왕이 가져야 되지만 이 최우가 자기 집에다가 설치한 기구가 정방이에요. 그래서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졌다 알 수 있고, 서방. 서방은 문신을 등용하는 문신 수기 기구. 즉 문신들도 아무래도 문신들을 등용하여 정치를 좀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서방을 설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삼별초라고 하는, 자, 요거는 치안을 담당하는 공적 업무와 개인을 지키는, 즉 최후를 지키는 사병의 이런 두 가지 의무.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성격이죠. 치안을 담당하는 건 공적 업무고 사병은 사적 업무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삼별초였고요. 삼별초는 원래는 야별초에서 밤에 지켜라. 자, 그리고 이게 나중에 좌우별초로 나눠지게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원나라한테 끌려갔다가 도망온 그런 사람들을 군대로 모아서 신의군. 자, 좌별초, 우별초에다가 신의군을 모으면 삼별초. 특히 삼별초는 나중에 몽골의 끝까지 저항하게 되는 이런 군대이기도 하죠. 그게 바로 삼별초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특히 정방, 서방, 삼별초. 자, 그 다음에 이때 몽골이 쳐들어와서 강화로 천도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팔반대장경을 조판한다든가 상정 고급 예문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최우는 좀 문화적인 거에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관청을 좀 잘 알아주시면 되겠죠. 교정도감과 도방,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방, 서방, 삼별초 이런 것들이 바로 최우, 그 다음에 최충원. 자,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자, 여러분 251페이지에 최우,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자, 최씨 정권의 성격이 나와 있죠. 보시면 통치 질서가 약화되었다. 아무래도 문신들보다는 무신들이 정치를 좀 잘 못하겠죠. 통치 질서가 약화되는. 자, 최씨 정권은 안정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한테 계속 물려주기 때문에 최씨 정권은 안정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국가 자체가 뭐 민생이 안정되거나 하지는 못했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는 안정이지만 백성들의 삶이 안정된 거는 아니다. 그게 바로 이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문무연합정권, 서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서방과 정방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최씨정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씨정권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죠. 최항, 최의 이어지게 되다가 최의가 김준에게 피살되면서 결국에는 최씨정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김준이면 임유무 이제 거의 무신정권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아까 하극상의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그 봉기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제 이런 봉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특히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반무신난 먼저 봅시다. 자, 반무신난 한번 볼게요. 자, 무신에 반대하는 정변이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가 김보당의 난. 자, 김보당의 난을 다른 말로 하면 개사의 난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의종 복위운동, 동북면 병마사인 김보당이 의종 복위를 주장하면서 난을 일으킨 거죠. 그게 바로 김보당의 난, 가장 대표적인 무신에 반대하는 문신의 난이죠. 자, 그 다음에 조위총의 난. 자, 조위총의 난은 서경 유수였던 이 조위총이 반란 일으킨 거고요. 서경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고요. 하지만 여기는 농민봉기의 성격으로 바뀌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일으킨 거는 서경 유수인 문신이 일으켰지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농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농민봉기의 성격이 좀 바뀌기도 하는 게 반무신난. 자, 그 다음에 하층민의 봉기로 갑시다. 하층민의 봉기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망이 망소이의 난. 자, 망이 망소이의 난. 자, 망이 망소이의 난은 정중부 집권기. 자, 망이 망소이의 난은 정중부 집권기고요. 이 망이 망소이의 난은 다른 말로 하면 공주 명학 소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공주 명학 소에서 이 난이 일어나자 이 명학 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켜주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승격이 되면서 요거를 계기로 해서, 즉 망이 망소인을 계기로 해서 망이 망소인의 난을 계기로 해서 향, 부곡, 소멸의 계기가 되기도 해요. 즉 특수행정구역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냐? 그러면 망이 망소이의 난. 자,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 자, 김삼이 효심의 난은 이의민 집권기예요. 이의민 집권기에 이 김삼이 효심의 난이 일어나는데, 자, 초전과 운문에서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초전과 운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김삼이와 효심이 같이 연합을 해서 농민 연합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농민 연합 봉기이면서, 자, 그 다음에 김삼이와 효심은 신라 구흥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죠. 자, 18자 위왕서를 믿었던 또 한 명의 사람인 이의민과 연결하여 신라를 부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봉기가 김삼이 효심의 난.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반란이 만적의 난이죠. 자, 만적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만적의 난은 최충원 집권기예요. 최충원 집권기. 자, 최충원의 산노비였던 만적이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가서 노비들을 불러 모아놓고 봉기를 조장하게 되죠. 그게 바로 만적의 난이고, 이 만적의 난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중요한 이유는, 자, 만적이 노비들을 모아놓고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중에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때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즉 이런 고위 관료들, 왕이나 장군과 제후나 뭐 이런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게 어딨냐? 우리도 시켜만 주면 잘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채찍 밑에서 이렇게 시달려야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최충원을 죽이고 상전들을 죽이고 궁궐로 쳐들어가서 정권을 탈취하고 노비문서를 없애고 신분해방을 시키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즉 만적의 난은 신분해방운동. 만적의 난은 신분해방운동과 그 다음에 정권 탈취. 신분해방과 정권 탈취.
신분해방과 정권 탈취를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농민분기들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반무신난, 그리고 하층민의 분기에서 망이망소위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만적의 난, 이렇게 중요한 분기들을 한번 체크해봤고요. 특히 이 중에서 요 만적의 난이 가장 시험에는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순서를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집권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만적 집권기가 누구냐, 언제냐, 최충원 집권기. 자, 그 다음에 망이망소위의 난이 정중부 집권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자, 이 김보당의 난과 조이총의 난은 요 시기로 하면 이의방 집권기라고도 하는데, 이 이의방은 정중부와 이의방이 같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앞부분에 한 4년 정도는 이의방의 세력이 좀 세고요. 뒤에 1174년부터 1179년까지는 정중부가 조금 더 힘이 센 같이 연립 정권이긴 하지만 이 두 명 중에서 앞에는 이의방, 뒤에는 정중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의방 집권기라고 제가 쓰긴 하는데 이의방 집권기를 이렇게 정중부가 나누기도 하고 안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시험에는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따로 물어보든지 이렇게 할 거니까 굳이 이거 누구 집권기냐 그렇게 구분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여러분 교재에 명확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의방 집권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정중부 집권기, 이의민 집권기, 최충원 집권기 이렇게 집권기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당황했던 문제가 이 순서로 물어보는 문제. 대체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책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요 중에서도 이제 요 지금 칠판에 쓴 것들이 중요하니까 요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하층민의 성격.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신라부흥운동만 있었던 거 아니고 고구려 부흥운동인 최광수의 난,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인 이연년의 난 이런 것들도 있어서 삼국 부흥운동이 모두 있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나머지 봉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252페이지 지도에 어디에서 일어난 봉기인지도 나와 있죠. 앞에 우리가 뭐 조이총의 난 같은 경우는 서경에서 만적의 난은 최충원 집이 개경에 있었을 테니까 개경에서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봉기인지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사료 나와 있어요. 특히 사료 중에서는 만적의 사료 요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254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때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런 말도 있죠. 경계은한 이래로 자 공경대부 중에서는 천희에서 많이 나왔다. 경계은한이라는 게 경인의 난, 김보당의 난, 계사의 난, 경인의 난, 정중부의 난, 무신정변을 얘기하는 거고 계사의 난, 김보당의 난. 그래서 요 정중부가 일으킨 무신정변 그리고 김보당이 일으킨 김보당의 난을 계사의 난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경대부 중에 천희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천민 출신 집권자가 있다. 이의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노비문서를 불살라버리고 삼안에서 천인을 없애자. 신분해방 운동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만적의 봉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적은 최충원 집권기에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무신집권기 한번 정리해 봤고요. 한 장 넘기시면은 대외관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대외관계에서는 각 나라들과 우리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자, 그래서 대외관계 일단 맨 위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은 각 시기별로 정리가 되어 있죠. 10에서 11세기까지는 거란이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고 고려와 관련이 있고 12세기는 여진, 13세기는 몽골, 그 다음에 14세기는 외구와 홍건적이 쳐들어온 시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각 시기별로 어떤 외적들과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처음에 우리가 거란하고 싸웠으니까 거란 얘기 좀 해보고 자, 거란 얘기 하기 전에 중국 얘기 좀 해봅시다. 여기가 고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송나라. 자, 그리고 이 북방민족으로는 거란이 있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요 송이라는 나라는 자, 요 송나라 같은 경우는 문치주의라고 해서 문신 중심의 정치, 황제 중심의 정치를 실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방력이 또는 군사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송나라는 고려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약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이득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고려는 송나라와 정치적, 군사적 이 교류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고, 고려 같은 경우는 주로 정치, 경제적, 문화적인 이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죠. 교류를 하긴 하고 굉장히 절친으로 지내긴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목적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였었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란은 송나라가 약하니까 점점 압박을 하는데, 거란의 목적은 뭐냐? 송나라를 없애고 여기 전체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란은 송나라를 압박을 하게 되지만, 자, 만약에 송나라를 압박을 하고 쳐들어갔을 경우에 고려가 도와줄 게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고려를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고, 그게 거란의 침입이죠. 그래서 이 거란이 고려를 먼저 쳐들어오게 된 건, 자, 고려를 먼저 정리한 후에 송나라까지 점령하면 전체를 다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거란의 침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거란의 침입은 1차 침입부터 한번 봅시다. 자, 거란의 침입 중에서 1차 침입. 자, 일단 1차 침입의 원인은 뭐였냐면 친송정책 때문에 쳐들어오게 되죠. 친송정책 때문에 쳐들어오게 되고요. 먼저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올 때 어느 지역의 토지를, 땅을 요구하게 되고, 그 땅을 내놓을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자, 이때 서희가 단판을 지어서 결국에는 이 거란으로부터 오히려 땅을 얻게 되죠. 그 얻게 된 땅이 바로 강동육주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서희와 소손령, 거란의 장군이 소손령의 대화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258페이지 보시면 서희의 외교 단판이 나와 있죠. 자, 너네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이 우리 땅인데 너네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 내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왜 송나라와 교류하냐, 우리와 국경을 맞닿고 있으면서 왜 우리와 교류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서희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죠. 첫째,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 오히려 너네 나라가 있는 그 지역까지 다 원래 우리 땅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너네 나라와 교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압록강을 차지하고 있는 여진 때문이다. 여진을 쫓아내고 너네 나라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너희와 조빙, 교류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서희의 얘기 중에서 우리는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압록강 안팎 또는 우리 지역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에 도둑질을 하여 차지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요 여진을 쫓아내면 우리가 너희와 교류를 할 거다. 자, 시험 문제 중에 여기에서 이제 그대 나라, 우리나라, 그 다음에 여진, 이게 빈칸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란과 송나라와 여진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죠. 자, 일단 여기에서 서희가 단판을 지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력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강동육주, 즉 여진이 차지하고 있던 그 압록강 입구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데, 자,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강동육주예요. 그래서 이 강동육주의 땅을 되찾게 되죠. 자, 그래서 강동육주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게 거란의 1차 침입이고요. 자, 거란의 1차 침입은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우리가 강동육주를 차지하게 되자 나중에 거란에서 이 땅을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송나라와 교류를 끊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송나라와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란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되죠. 그게 바로 2차 침입이고, 자, 2차 침입 때는 현종 때 쳐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2차 침입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현종 때 우리가 2차 침입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오게 되죠.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쳐들어오죠. 자,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는데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강조의 정변이 나오죠. 234페이지에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목종이 죽자 후사가 없자 모후인 천추태후가 김치양과 함께 그들 사이의 소생으로 왕위를 잇게 하고, 자, 왕이 계승 서열 1위가 현종이었는데 그 현종을 죽이려고 하자 목종이 강종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에는 강조가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목종을 죽이고 나머지 반란 세력도 죽였지만 목종을 제거하고 현종을 옹립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자, 말하자면 목종한테 천추태후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고 요 천추태후는 김치양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재혼을 한 거죠. 말하자면 아들이 있었고 이 목종을 제거하고 이 아들을 왕위를 삼아 주려고 하고 이 목종의 왕위에게 쓴 서열, 이제 왕의 친척이죠. 조카뻘 되는 그게 현종이었어요. 현종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거를 미리 알게 된 목종이 변방을 지키는 군인인 강조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강조는 자, 이 사건을 처리하러 개경으로 이제 수도로 올라오는 길에 목종이 사망을 한 줄 알았던 거예요. 뭔가 잘못 전해져서. 그래서 목종이 사망을 하게 되고 이 사망을 한 줄 알고 현종을 옹립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개경에 도착해 보니까 목종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왕을 추대를 했는데 여기 살아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목종마저 죽이고 나머지 세력들을 처리한 사건. 이런 사건이 바로 강조의 정변이고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왕이 바뀐 어떤 집안 문제가 있었고 이거를 조사 좀 해봐야겠어. 이러면서 쳐들어온 게 바로 강조의 정변이죠. 자, 그리고 2차 침입에서 자, 개경이 함락될 정도로 굉장히 거란의 기세가 등등했고 이때 왕이었던 현종이 자, 나주로 피난을 갈 정도로 굉장히 위기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강화를 맺고 돌아가는 거란을 끝까지 쫓아가서 양규가 잘 막아내게 되죠. 그래서 양규의 군전이 있었다. 이게 바로 2차 침입 현종이고요. 자, 그리고 이때 2차 침입을 이제 강화를 맺고 돌아가게 되는데 강화를 맺은 그 구실이 뭐였냐면 자, 너네 가 있어. 그러면 우리 왕이 인사하러 갈 거야. 자, 현종의 친조를 우리 왕이 현종이었으니까 현종이 친히 인사를 하러 갈 거다. 현종의 친조를 구실로 강화를 체결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원인이 돼서 다시 한번 3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3차 침입이 현종 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때 구실로 삼은 게 3차로 쳐들어온 구실로 삼은 게 이거였어요. 자, 현종이 친조를 이행하지 않았어. 너네 왕이 왜 인사하러 안 와? 자, 현종이 우리 왕이 친히 인사하러 거란으로 들어가는 걸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구실을 가지고 쳐들어오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전투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이 거란을 거의 살아나간 사람이 정말 얼마 안 되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게 바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에요. 자, 강감찬의 귀주대첩이고 자, 그 다음에 요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후에 결국에는 자, 강화를 맺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혹시 또 얘네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이후에 나성과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렇게 거란과의 전쟁의 결과. 자, 거란과의 전쟁의 결과. 일단 강감찬의 건의에 의해서 나성과 천리장성을 쌓게 되는데 자, 나성은 현종 때 완성이 됐고요. 나성이라고 하는 건 도시를 삥 둘러서 성을 쌓았는데 개경에 나성을 쌓았겠죠. 자, 그래서 나성과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죠. 나성과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고 자, 이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건 덕종에서부터 정종 때까지 완성되죠. 덕종에서부터 정종 때까지 완성된 게 바로 천리장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칠대실록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칠대실록은 고려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현종 때 그 앞에 게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현종 때 현종이 8번째 왕이니까 자기 앞에 있는 왕들의 실록을 다시 한번 편찬을 한 거죠. 칠대실록. 자, 그 다음에 초조대장경. 자, 거란의 침입을 무찌르기 위해서 부초의 힘으로 무찌르기 위해서 불교 경전인 초조대장경을 조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은 대구 부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었죠. 자, 그게 바로 결과.
자, 그리고 고려와 송과 거란의 세력 균형이 유지되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란이 지금 고려를 쳐들어온 이유는 송나라까지 점령하기 위해서지만, 자, 거란이 고려를 공격하는 게 실패했기 때문에 거란은 송나라를 쳐들어갈 수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력 균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258페이지 보시면 거란의 3차 침입, 현종이 친조는 친히 인사하러 가는 거죠. 그거를 회피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쳐들어오게 되고, 여기에서는 강감찬, 귀주대첩, 그리고 결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걸 축조하게 되면서 우리가 영토를 넓히게 되죠. 앞에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태조 때 영토를 넓혔었는데, 그 영토가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넓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거란과의 전쟁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잠깐 쉬었다 여진으로 넘어갈게요.